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이스 수슐랭 2화인데요. 제가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이원준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원준 선생님을 빨리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독서에 막강한 분이셔서 모셨습니다. 최근 그 독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작년 수능에는 오답률 베스트 5가 엄매산 특자 기준으로 전부 다 독서였고요. 그리고 이번 유평 같은 경우에도 그 오답률 10 중에 9문제가 독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독서의 경향 속에서 정말 막강하게 그 독서의 문제를 푸는 힘을 길러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경향을 누구보다 빠르게 반영해서 커리큘럼을 최적화시킨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뭐 배경 지식도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EBS 독서를 좀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도 중요해졌고, 또 수능의 리트어라고 해서 또 리트를 학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커리큘럼에 최적화시켜서 담은 선생님이 이원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원준 선생님을 모셔서 최근에 이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이 어려워진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이원준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치과대학 다니시고 계시다고요? 우리 미슐랭 후배님과 함께 찍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가 많이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여러분께서 이 영상 시청하시고 또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그 이원준 선생님과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국어 공부 방법을 독서, 문학, 화작 언매, 그리고 고1 공법으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첫 번째로 독서에 대해서 먼저 공법을 선생님께 알아볼 건데요. 그 최근에 그 지문이 과거보다 짧아졌음에도 여전히 그 지문을 읽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리고 지문이 잘 기억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리트 출제 경향을 보면 아예 출제 기관에서 못을 박은 게 있어요. 지문을 난삽하고 길게 내지 않겠다. 대신에 선지 판단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수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능 지문도 길이가 짧아졌고 난삽한 단어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잘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짧아졌다 해도 뇌절이 와요. 학생들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걸 인지 과부하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뇌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에 있는 정보들을 잘 묶어줘야 됩니다. 정보를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델링을 해주는 틀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는 배경 지식이 아니에요. 네, 스키마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뭐 미시구조, 거시구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만간 독서론에도 나올 수 있는데,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를 포괄하는 걸 우리는 상위구조라 부릅니다. 네, 교육과정에 있어요. 상위구조. 이게 스키마예요. 그래서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서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인지 과부하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선지를 보면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극복할 수 있고, 기억도 더 잘 날 뿐만 아니라 선지 판단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키마를 배워야 돼요. 좀 더 그럼 스키마,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키마가 좀 궁금한데요. 네. 좀 스키마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시 구조에서 말하는 이 문장 안에서의 통사 구조를 뛰어넘고요. 이 거시독해에서 말하는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가 글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단 간 요약 이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구조로서, 예를 들어서 이번 6평에 나왔던 문제를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4번에서 9번에 나왔던 이번에 그 가나형 지문이 있었어요. 이 가글은 진나라 시대와 한나라 시대에 대한 얘기고, 나글은 조선 시대에 대한 내용이라서 완전 서로 다르게 느껴지죠. 표면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를 다 동시에 묶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 도식이었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근데 스키마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전 5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포괄하는 거, 포함관계, 개체관계, 부분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논증관계가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하면 또 문제 해결 도식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평 문제는 가나글이 다 문제 해결 도식이 동일합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구조면에서 동일했고 그거를 계속 출제자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스키마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선지 어려움, 요즘 너무 선지 판단에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선지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선지 판단을 위해서는 틀린 단어를 찾겠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가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수능에서는 단어 하나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상적 공백 문제, 7번 문제인데 이번 6평에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단어를 찾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틀린 단어를 만드는 방식을 전 세 가지라고 3원칙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 대체, 단어 추가 삭제, 그리고 단어 순서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틀린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틀린 거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능 지문은 주제가 있고 그리고 정답 선지는 주로 주제와 직결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정답을 만들고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15문제의 독서, 이게 선지가 5개씩 있으니까 총 75개의 선지를 가지고 이건 틀렸고 이건 틀렸고 이렇게 다 판단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 글을 뭔가 주제에 직결된 정답 선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정답 선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사실이고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과연 지문의 이 주제에 관련된 것이 과연 답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6평에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005년 미트에 나왔던 문제를 평가원에서 재활용한 거였었는데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양 대립적인 구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지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답으로 나올 확률은 높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땐 유연함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 번째로 좀 EBS 독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EBS 독서가 작년 수능부터 좀 연계가 노골적으로 2지문씩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EBS 독서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생님 의견이. EBS 독서를 우리가 보긴 봐야죠. 근데 연계가 작년에도 수능 완성해서 2개가 됐는데 대표적인 게 해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한번 하고 갈게요. 자랑. 해겔을 제가 작년에 적중을 했어요. 근데 EBS에 나왔던 거는 예술이 어떻게 3단계로 발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능에 나왔던 거는요, 예술이 3단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해겔은 3단계를 좋아하는데 예술이 종교로 발전하고 종교가 어떻게 철학으로 발전하는가, 이 3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EBS랑은 좀 다른 거죠. 이번에 6평에서도 비타민이 나왔어요. 비타민 K가. 근데 그 앞부분은 EBS 연계돼 있어요. 혈액 응고 기전. 그게 EBS 연계인데 비타민 K는 아니고 혈액 응고가 연계됐는데 뒷부분은 혈액 순환이거든요. 순환에게는 없었어요. 50% 연계를 맞추려고 했는지 딱 절반 연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EBS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으나 이 출제자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EBS 자체가 꼼수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만들 때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추론형 선지도 많이 나오는 거죠. EBS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인데요. 일단 주제에 대해서는 보자. 아무래도 친숙한 게 나오면 좋아요. 사람 마음이 조금 낯선 거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EBS를 보는 것이. 근데 EBS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BS 출제자들을 봤을 때 옛날에는요, 최훈 교수님 같이 수능 출제에 들어가셨던 교수님들이 들어갔었거든요, EBS에. 근데 요즘에 안 들어가세요, 이분이. 그래서 EBS 문제의 질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중요한 주제라든가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문제를 풀면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되 내가 EBS 문제를 다 풀어야지 독서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은 보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네 번째로 사실 이 EBS 독서에 대한 학습과 약간 맥락을 비슷하게 갖고 가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배경 지식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경 지식을 두 개로 나눠 보는데요. 어휘 배경 지식이 있고 선행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휘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 형법, 민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학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걸 그때그때 정리하면 저는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그 선행 배경 지식이라고, 예를 들면 인문 철학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해서 뭐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어떤 구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행 배경 지식이 우선은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행 배경식은 선행 지식이라고도 하고 배경식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은 또는 전공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가원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의 수능을 만들 때 배경 지식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사실은. 근데 죽어도 못 빼겠다라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에요. 그거 빼면 IQ 테스트라는 겁니다. 뺄 수가 없어요, 독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휘 지식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를 넘어서 있는 뭐 인식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이니까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적어도 고1 공통교육과정에 나오는 어휘는 필수입니다.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밀도죠. 한때 논쟁이 됐었는데 커뮤니티에서 밀도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건데 평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또는 졸업할 예정의 학생이라면 풀 수 있게 됐다. 그거 모르면 너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졸업 안 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학습을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개념의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 안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기출 지문을 읽으면서 어휘를 학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2018학년도에 수능에서 점검 만점을 받았던 박문석 씨도, 우리 제자도 어휘를 굉장히 강조해서 자기가 어휘집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공개한 적도 있어요. 공부를 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거. 굉장히 지적 성장에도 그렇고 문제풀이에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행 배경 지식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행 배경식을 학습할 때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EBS 연계론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EBS에 나온 게 그대로 나오지 않고 약간 확장해서 나오거든요. 또 기출 문제도 그대로 낼 수가 없어요. 같은 주제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확장된 이야기가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자면 제 썰 강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비어있는 구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한다면 좋겠죠. EBS 연계를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장돼 있기 좋으니까 제 익히만한 강의가 있는데 EBS를 보면서 확장까지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섯 번째로 좀 리트에 대한 학습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수능이 좀 리트화되고 있기 때문에 리트 학습이 이제 필수시 되고 있는데 또 리트가 수능에 비해서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공부하는 거는 또 비효율적이란 말이 있고, 그러면 이 리트를 선별된 것만 해야 되는지, 또 선별된 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트 학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잠시 웃음 좀 참고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수능의 리트가 되니까 이현주는 웃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댓글로 달리고 있어요. 네, 잠깐 웃음 좀 참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능의 리트화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의 리트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고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고, 단순한 글을 읽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추론하고 비판하는 고차원적 사고력까지 물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의 리트화를 우리가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2017학년도 이후로 수능은 계속해서 그 이전 수능과 결이 달라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추론형 선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리트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추론형 선지, 비판형 선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트를 풀면서 그 논리적인 추론 방식이나 비판 방식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리트를 학습하는 게 좋은데, 그럼 리트는 무조건 다 풀면 좋으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벅벅 리트를 다 풀면 좋으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리트 중에서도 10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수능을 푸는 친구들한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선별된 리트 지문들을 해설과 함께 듣는다면 그냥 이 문제만 푼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해설, 제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적절한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리트 300제 정도면 충분한 거죠? 다른 리트 더 볼 필요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리트 300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수능 국어는 아무래도 리트 국어보다는 쉽잖아요. 하위적인 호환 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 300제는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충분하긴 한 거죠. 꼭 리트 300제를 풀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리트 300제를 푼 친구들은 충분히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문학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도 문학을 되게 단순하게 저는 가르친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문학의 어떤 특색, 또 강점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 문학의 특색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일상 언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문학을 왜 수능에 출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나온 게 비문학은 독서는 학술적인 언어를 다뤄요. 근데 문학은 일상 언어 의사소통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일상 언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시 이번에 6평 34번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에 속하는데 그 문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향아 돌아가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선지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한다. 확장이란 건요, 뭔가 전에 없던 새로운 걸로 늘어나는 것을 확장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건 원래 출발한 대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기존의 문학 개념적인 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상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과 수능은 구별을 해야 되고, 사실 수능 문학 지문을 읽는 이유는 그 목표가 뭔지, 출제하는 목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상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맨날 나오는 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했냐, 누가 이걸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은 거냐, 누구는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게 이런 의사소통 모델 속에서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 같은 것도 일상 언어적인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 좀 고전 시가도요, 고문으로 좀 내지 않습니다. 고어 표기를 안 해요. 요즘 그냥 현대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문학적인 교양을 많이 쌓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일상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를 풀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그 독서는 학술적인 언어를 또 쓰는데 문학은 일상적인 언어를 평가하니까 거기에 그 최근 경향에 맞게 가르친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에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문학에서도 독서 마찬가지로 좀 선지 판단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딱 두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 선지를 판단할 때, 비문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문학 선지를 판단할 때 기억해야 될 두 단어, good and simple입니다. 항상 문제를 만들 때는 good,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simple, 답으로 가는 논리는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길게 해설한다고 그게 좋은 해설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할 수도 없고 출제자가 원하는 건 되게 단순한 해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확장 개념도 그렇죠. 확장은 돌아가는 거랑 양립할 수 없어요. 그 전에 현대시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던 게 부정의 부정이었거든요. 부정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긍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현대시라고 하는 문학적인 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 언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굿 앤 심플 전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문학 문제를 풀면서 제발 너무 겁먹지 말고 엄청나게 어려운 뭐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특히 이과 남학생들이 나 문학은 정말 너무 싫어, 이해가 안 돼 이러시는데, 문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모든 문항이 다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용학에. 기차가 느리게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거기서 긴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긴박감이라고 하는 건 급박함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천천히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긴박감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문학 개념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그런 거는 길게 복잡하게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느리잖아. 긴박한 거 아니야. 끝.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게 실제 문학 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심플함을 추구하세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질문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굿앤 심플이 통하는 문학 기출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도까지인가요? 한 2008학년도 이거는 좀 복잡했던 것 같기도 하고 2017학년도죠. 네, 그때가 되면서부터 이제 비문학에서도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문학에서도 결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문학은 매우 심플해집니다. 그럼 오히려 너무 옛 기출까지 막 문학을 보는 게 썩 좋은 건 아니겠네요. 작품 이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선지를 판단하는 원리를 본다면 2017학년도 이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네. 학생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엄매, 화작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우리 유원 선생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엄매가 화작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엄매가 화작보다 유리한데 그 유리함의 정도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 있어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수능에서는 화작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2가지를 말한다면 내가 속한 집단이 공부를 잘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보통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엄매 선택자가 유리해지는데, 근데 또 이제 무지성적으로 다들 엄매를 할까, 나도 엄매를 할까? 이러면서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유리함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선택 과목 난이도입니다. 선택 과목 난이도가 높을수록 유리해요. 그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화작의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작년 수능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엄매는 원래 어려워요. 근데 이 화작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작도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수능의 경우에는 그 1등급 컷을 1점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이었다 봅니다. 근데 이번 6평에서는 한 4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엄매랑 화작 사이에. 그럼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할까요? 차이를 또 줄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유리하긴 한데 유리함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변적이다. 또 지금 한 작년에 7대 3이었었는데 지금 화작 선택자가 7 정도고 엄매 선택자가 3 정도였다면 이제 한 6대 4 정도로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바뀌는 거죠. 또 집단 성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유리함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있을 때가 더 유리한 거예요. 섞이게 되면 또 불리해지게 됩니다. 네, 2번째 질문인데요. 엄매를 학습하는 방법.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법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수능 수학 30번보다도 언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엄매를 학습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 언어 부분을 학습할 때 이제 우리가 사실 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많은 시중에 책들이 나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학교 문법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 문제 보면 안 돼요. 또 공무원 시험 국어에 사용하고 있는 강단 문법과 우리 고등학교 수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문법이 또 달라요. 이게 또 뭔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다행히 우리 수능 국어는 공무원 국어라든가 다른 뭔가 잡스러움을 물어보는 시험이랑 좀 다르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 그러니까 굿 앤 심플이 여기도 통용됩니다. 핵심적인 개념 체계를 잘 잡아놓고 나면 그렇다면 또 상대적으로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틀린 단어를 찾음으로써 심플하게.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세요.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원래 문법 영역 자체가 관점의 차이가 되게 커요. 심지어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문법서가 있거든요. 이 표준 국어 문법서를 쓴 작가 두 분이 계세요. 두 분끼리도 싸워요. 부사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하자. 안 나온다, 시험 문제. 문제 출제하시면서 헷갈리는 건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언매 선택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문법은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개념만 완벽히 하면 문제 많이 풀 필요 없다. 이런 친구가 있고, 아니면 아니다, 개념도 해야지만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문제파입니다. 네, 문제파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념을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이 의견 충돌도 많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EBS랑 기출문제랑 다른데요? 누가 맞아?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EBS 안에서도 수특이랑 수완이랑 다른데요? 뭐가 맞아?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아마 출제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문법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끼리도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문제를 내는 과정에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수능 기출입니다. EBS도 아니고, EBS가 아니라 수능 기출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논리, 그리고 이제 선례들을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추가적인 기출 외에 다른 걸 푸는 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참고용이죠. 네. 근데 거기서 충돌되는 게 나온다면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언매화적에서 이제 매체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 매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학습해야 될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작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매체 같은 경우는 이 임용고시에도 없어요. 화법과 작문은 임용고시에 있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매체는 지금 현재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매체가 물로 나왔죠. 매체는 그래서 작문을 많이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는 게 작문이기 때문에 작문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매체는 좀 더 기출 문제가 쌓여야 돼요.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다행인 거는 이 출제자들도 지금 어디까지 이 바운더리인가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도 매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 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장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체도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정착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색깔을 내기 시작하면서 고난도 문항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몸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작의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 논증 분석이라고 하는 그 스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확 이번 유평처럼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용고시에서도 이 화작에서 토론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률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에서 배웠던 논증 분석, 이걸 그대로 또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화작은 또 가볍게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스킬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주장을 제시하고 있구나, 또 화작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입론에서 뭘 했다, 반론에서 뭘 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작은 많이들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비문학처럼 일치불일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작의 틀에 맞춰서, 특히 토론 같은 경우에는 화작의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공법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국어 공부를 요즘은 빨리 하잖아요. 워낙 수능국어 어려우니까. 고1, 고2 때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발 책 좀 읽으세요. 네, 제가 정말 책 좀 읽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책을 손에서 확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책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진짜 적습니다. 습관적인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이 8%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OECD에서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이거는요. 평균은 20%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고1, 2 때 책을 읽는다, 그럼 상위 8%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로스쿨 준비한 학생들한테도 그러는데, 1, 2, 3학년 때는 책을 읽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직접 호기심을 키우자. 그다음에 4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뇌지컬을 만들자, 몸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1, 2 학생들이 요즘 뭐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걸 전 추천하고 싶고, 그래서 추천 도서들도 있어요, 목록이.